네, 안녕하세요. 저희 7급 그 세법 기출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난이도가 되게 높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는 뭐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많아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 다만 이제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약간 케이스 형태로, 그러니까 약간 사례 형태로 물어보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올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었고,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뭐 80 중반에서 90점대까지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같이 보시면은 뭐 납기 전 징수 관련해서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보시면은 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결국 저희 징수법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확정된 걸 가지고 징수를 하는 거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는 이제 확정 보존압류 할 때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거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납세에 고지에 의하지 않고 중간연합하는 소득세,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확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중간연합하는 거는 저희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얘들은 대상이 이제 아닐 거고, 그다음 이번에 원천에서 법인세는 당연히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납세에 고지한 징역세, 고지했으니까 징역도 확정이 됐죠. 그리고 과표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이것도 결정을 통지했으니까 상속세, 그러니까 상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다 고지나 결정해줬으니까 확정이 됐고, 원천잉산 법인세도 그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게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2번 보시면 조세 불복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나 공매 집행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행 부정지가 되죠. 하지만 이제 뭐는 안 되냐면 공매는 할 수는 없죠, 저희가. 그래서 공매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고 처분에 대해서 불복은 할 수 없다. 다른 거 몰라도 그냥 2번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실제 시험에도 2번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였고, 네, 3번은 뭐 심판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 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니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불리한 쪽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저희가. 그래서 그거 틀렸고, 그리고 4번은 저희가 이제 뭐 보정기간인데, 보정기간은 뭐 청구나 결정에 산입하지 않지 별도로 있는 거니까 뭐 90일 거기에선 제외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 3번도 보시면은 양도담보권자 물적 납세 의무 성립 및 존속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 뭐 체납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양도담보권자한테 납부 고지가 있으니 해당 재산의 양도에서 담보된 채권이 채무 불이행 이행 등 변제 외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부 재산 존속하는 거죠. 채무 외의 사유였다면. 그리고 3번에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 부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4번 보면 또 바로 알 수 있는데, 양도담보 재산이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되는데, 법정기일 후죠, 그쵸? 그래서 체납한 국세 법정기일 다음에 담보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날짜 싸움을 하죠. 법정이 더 빨라야지만 되는 거고. 4번 보시면 이제 법인세에서 자산부채 평가랑 손익귀속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법인세 관련해서 그 금융회사 등 외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신고하면 저희가 평가를 인정하죠. 그래서 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엔 얘가 국제회계 기준을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서 이제 후입 선출을 쓰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럼 재고에 대한 평가 이익이 생길 건데, 그걸 이제 한 번에 과세하면 세율 너무 많이 내니까 저희가 우선 입금 부인하고 그걸 5년에 걸쳐서 입금 산입해 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3번에 이제 변경하려면 그 종료 3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줘라. 그리고 4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관련해서 그 기한 내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무신고 거의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신고 시에는 우리가 그냥 총평균법을 쓰는 거죠. 뭐 큰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대충 읽으시면 임의 변경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얘들은 이제 무신고 시를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5번 보시면 이제 세무조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국세청장이 심사 청구에 의해서 처분 청구를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조사 결정 조사를 마친 경우는 세무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납세자한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저희가 보통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를 하긴 하죠. 하지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였다면 이때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미 재조사 결과를
통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조사의 내역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재조사 관련된 거는 우리가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환급에 대한 거 우리가 재조사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3번은 세무공무원이 거래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최초로 연장을 할 때는 그냥 세무관 장인 승인만 얻으면 되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전 통지를 하죠. 15일 전까지. 그리고 6번 보시면은 A은행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 증명됐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의료업을 하는 채무자 갑의 주택을 강제 경매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압류했다. 지금은 은행이 압류를 한 거예요. 알겠죠? 과세원칙 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한 거고. 그래서 은행에서 받을 돈 1억 7천 있죠. 그래서 거기 박스 아래 맨 아래 보시면 A은행 채권 1억 7천500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줄 다시 보시면 1억 7천5백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려업을 하고 있는 채무자 갑의 주택을 강제 경매 신청하고 그리고 압류를 했어요. 그리고 첫 매각기일까지 경매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비용과 채권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갑이 주택 매각 대금 3억 원일 때 관할 세무서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냐? 그러면 종부세가 이제 걸쳐 있으니까요. 종부세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순서가 쭉 있는데 이제 결론은 종부세는 그 담보 설정 일과 무관하죠. 항상 우선이니까. 그러면 결론은 1, 2등만 빼놓고는 이제 나머지는 종부세 가져가는 거니까 그 자료를 보고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동그라미는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500이 있어요. 그러면은 1,500은 1순위니까 체납 처분비로. 그래서 그 절차상 비용이니까 공익비용으로 걔를 먼저 1순위 빼면 되죠. 그래서 1,500이 있고 3억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해당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으로 그 법의 보호를 받아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있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죠. 그럼 얘는 2등이니까 또 1,000만 원 먼저 빼주고. 그리고 세 번째 점이 이제 종부세네요. 종부세 2,000만 원. 그러니까 종부세 2,000만 원을 과연 다 거둘 수 있냐라는 것만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점 보시면은 종업원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 1억 있다. 얘도 2순위죠. 그럼 2순위를 빼주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점이 그 은행 채권이었는데 실제로 얘는 그냥 대충만 보셔도 주택 매각 대금이 3억 원이고요. 그 은행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 빼더라도 3억 원에 다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액 다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원칙대로 한다면 1순위 1억 3억 원에서 1,500 빼고 2순위 1,000만 원하고 1억을 뺀 나머지에서 종부세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종부세를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처분한 건 3억이니까. 그래서 종부세 2,000만 원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요. 네, 7번 보시면 국제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국세연법에 따라서 역외 거래로 발생한 부정. 그래서 역외 거래가 부정이면 저희가 15년이 되죠. 해적기간은. 그다음 이번에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하면 저희가 가산세를 이제 보통 40%인데 그래서 부정하게 했을 때는 근데 얘는 60%를 하죠. 국제거래 할 때는.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죠. 국제거래고 부정이에요. 과소신고하더라도 똑같이 얘는 60%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걔도 그냥 간단하게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금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네, 8번은 뭐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국세연법 규정이 국세연법 정의하는 세법 규정보다 우선에 적용되는 것은 그래서 국세연법하고 개별세법 비교했을 때 개별세 우선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이제 거기 걸리지 않는 것을 국납, 연납 여기 걸리지 않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2번이죠. 소득과세 금지는 뭐 국세연법이 우선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2번 바로 체크할 수 있고. 네, 9번 보시면은 다음 중에서 징수법 관련해서 옳은 것은 1번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없는 A가 독촉장을 받은 상태에서 우선 납기 전 징수 사유는 없고요. 독촉에 따라 지정된 납부기한 지나지 않았다. 가로 안에. 그리고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A 소유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아니죠. 우선은 일반적인 경우고 독촉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야지만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대상이 되진 않을 거고요. 이번 체납자 비의 퇴직금 총액 1,0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돼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압류를 할 수 있다. 저희가 2분의 1 금지를 하죠.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알겠죠. 퇴직금 2분의 1 금지하니까 500. 그래서 한번 징수회를 받은 시의 징수회 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랑 참가압류 모두 불가능하다. 알죠.
그래도 교부 청구는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원인 뒤에 대해서 체납자료를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아니죠. 걔도 1년 지나고 500 이상일 때 할 수 있는 거고. 뭐 10번도 그냥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거주자 갑이 A회사의 판매 수익의 귀속 주체를 갑으로 하는 판매 약정을 체결한 후에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해서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갑이 독자적으로 판매 관리하던 A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 중에서 무자료 거래가 확인된 매출 누락 등의 세금을 과세관청 A회사가 아닌 갑한테 부담시키는 국세부가 원칙은 뭐냐? 실질은 이제 갑이니까요. 저희가 알겠죠? 그래서 A회사 명의일 뿐이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11번부터 보시면 과표 공급가액을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부가세 과표 개념만 잘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1번 보시면 사업자가 제품을 1000만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50만원을 할인해서 950만원을 받았다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공가액은 950이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매출 할인을 얘기하는 거죠. 매출 할인이니까 매출 할인을 제외한 950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2번은 사업자가 제품을 1000만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의 품질 주문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0만원 애누리, 그래서 매출 애누리니까 애누리 당연히 저희가 제외를 하죠. 그래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를 제외한 금액을 과표를 하니까 다 뺀 금액으로 가면 되고, 네, 3번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세법에 따라 장기할 판매의 경우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자 상당의 50만원을 현재가치 할인 차금 그리고 1000만원의 장기 매출 채권 950을 매출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원래 받을 돈은 1000만원이고요. 거기 이제 장기 할부 이자 5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950을 공가를 잡았대요. 저희가 일반 할부든 장기 할부든 항상 할부 이자는 공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 상당 50만원을 저희 포함해서 100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사업자가 취득 후 40개월을 사용한 차량 A, 취득가액 2천만원, 장부가 1400, 시가 1000만원을 유사 차량 B, 시가 1200가 교환을 했다. 금전의 대가를 받았죠. 그러면 공급한 시가를 잡는 거니까, 그럼 내가 공급한 A 차량의 시가는 1000만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금전 외에 대가를 받았다면 내 공급한 시가. 그 다음에 12번도 보시면은 이제 영업사원이고요. 영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갑의 2019년도 자료고, 총 급여액은, 그러니까 근로가 나왔으면은 이제 비과세를 발라내는 것만 좀 잘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금 3,600, 비과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3,600 다 들어가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500만원. 근데 이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속하는 사업료도 2018년도고 결산 확정일이 2019년도다. 저희가 소득 처분이 상여가 됐을 때 보통 일반적인 이런 소득 처분은 결산 확정일이지만 상여는 근로 제공일로 가죠. 그래서 얘는 2018년도에 귀속이니까 얘는 고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식사대 240이 있는데 아래 보시면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받았대요. 그럼 돈은 전액 과세를 하겠죠. 그럼 플러스 240 다 들어가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차량 보조금이요. 그래서 362가 아래 뭐 그냥 설명에 쓴 거니까. 근데 월 30만원씩 12개월인데 저희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죠. 그러면 30에서 20을 뺀 10만원 곱하기 12개월에서 120만원만큼을 더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갑의 자녀 5세, 6세 이하니까 될 거고, 수당이 360만원인데 월 30만원씩 해서 12개월 받았어요. 저희는 자녀 수당은 10만원까지만 해주는 거죠, 매월. 그러면 10만원 초과 20만원에다가 곱하기 12개월에서 240만원만큼 더 더해주면 되고, 시간의 근무 수당은 다 들어가겠죠. 얘는 우선 뭐 생산직 이런 애들 아니고 영업사원이니까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요. 그냥 전액 다 들어가주면 되고,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돈 받은 거는 임원 뭐 이런 거 안 따지죠. 출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반 직원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1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더해주면 되죠. 13번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금이 산입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르면, 기업의 통고 처음에 따른 벌금, 과료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용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인세 뭐 송금 아닌 건 다 똑같이 비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니은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 미달하는 경우로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 지급이자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건 뭘 얘기하냐면 초과인 출금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보다 자산이 더 작았을 때, 그래서 그
인출금, 초과 인출금에 대해서 이자 부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필요형 불사임이 되죠.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당연히 아니고, 리을은 간이가 납부한 부가세는 저기 비용이 되죠. 얘들은.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이 될 거고. 14번 보시면 내국법인 대손 충당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든가 분할하는 경우로 채무자의 파산은 결국 뭐냐면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결산조정 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 속한 사업인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 저 어떻게 해요? 손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채권을 합병법인 승계해서 일부러 비용 처리한 다음에 세금을 줄이려고 얘를 합병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결산조정 사유 충족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 당시에 얘가 그냥 비용 처리한 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2번은 뭐 회생계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그 신고 중 사유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우리가 송금이 될 거고, 그리고 3번은 대손 충당금은 저희가 승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4번은 대손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대손 충당을 상계하고 남은 건 저희가 총회법이니까 입금을 다 환입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은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은 법인세 시행령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법인에서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50% 얘기하는데 25%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을 하게 되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소액수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즉시상각 의제에서 소액수선비 300만원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손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 계산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해서 상각 범위를 계산한다 되는데, 얘네들은 저희 감가상각비를 보질 않는 거죠. 즉시상각 의제를 보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소액수선비는. 그래서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그냥 비용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상각 범위액을 가지고 자본실로 봐서 뭐 계산한다, 이건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고. 그리고 3번은 내국법인 기준 내용에서 50% 이상 경과된 자산, 그러니까 얘 수정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남이 쓰던 거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5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4번은 이제 감가상각 자산 평가 증가 감가상각이 같이 있을 때는 우선 감가상각하고 평가증, 그 순서가 선상각, 그 다음에 후평가증이 되는 거죠.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 맞추기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16번은 그냥 틀려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3년 전에 취득하고 있어. 옛날에 좀 취득하고요.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가 있는데 그중에 5%를 B법인한테 1억 원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A고요. 내가 A법인이고, 그리고 얘가 B 주식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B 법인이 자기 주식을 받아가죠. 돈 주고. 결국에 뭐냐면 얘 입장에서는 이제 감자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알겠죠? 그래서 얘한테 감자 대가를 주고 자기 주식을 받아간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감자식 의제 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되면 의제 배당이 발생하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받은 대가가 1억이었거든요. 한번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1억 원에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법인에 해당 5%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준 주식은 1억짜리고요. 아니 5천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대가는 1억 받았으니까 5천만 원만큼이 의제 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 배당 과세를 하는 건데, 근데 배당이니까 뭐가 또 있냐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뭐 틀려도 제가 볼 때 상관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수입 배당 입금 불산이니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분 20%였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론에 보시면 이제 비상장 법인이다로 되어 있거든요. 비상장 같은 경우 저희가 50% 지분이 이하가 되면 입금 불산입률은 30%를 입금 불산입을 해요. 그래서 5천만 원 배당 받은 거 있지만 여기다 30%만큼은 다시 입금 부인을 하거든요. 1,500만큼. 그럼 결국에는 1,500은 입금 부인이니까 빼면 3,500만큼이 얘가 이제
입금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과세가 되는 금액을 찾는 건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걸 보고 맞추기는 제가 볼 때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감자시 의제 배당이라는 거 좀 찾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그냥 틀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17번 보시면은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 재와 공급 시기로 공급 시기로 세금을 발급하는 때를 재와 공급 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선발급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발급. 그래서 세금 발급할 때 공급 시기가 되는 건데, 대가 수반되면 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계속적 공급이요. 장기 할부나 계속적 공급은 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관없죠. 얘들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상관없고, 그 다음에 2번은 대가를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또 상관이 없죠. 그리고 3번은 장기 할부죠. 장기 할부는 뭐 대가 상관없이 선발급 가능하니까. 그리고 4번은 7일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인데, 7일 이내라면 또 상관이 없지만 7일 지난 후인데 얘는 조건이 더 붙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60일 있죠. 대가 그 청구 시기랑 지급 시 사이가 60일이 되면 안 되죠. 저희는 30일 이내여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 18번 보시면은 부가세법상 재와 용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1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뭐 얘는 그냥 간단하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에 공제된 거를 면세했으면은 간주 공급이죠. 면세 전용으로서. 그래서 간주 공급으로 들어가서 과세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19번도 연금소득인데 걔도 1번 보시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했다. 그럼 저희 순서가 있는데 뭐부터 인출이냐면 연금부터 인출되고 그 다음에 연금회가 인출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걔도 뭐 1번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네, 20번도 간단하죠. 국내에서 거주자 지급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은, 뭐 다 원천징수 하는데 2번 보시면 저희가 계약금 위약금 대체가 된 경우는 원천징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까지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위약금을 준 게 아니라 계약금이었던 게 대체가 된 경우니까. 그래서 그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크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뭐 여러분 시간만 좀 있었다면 이거 문제 풀 때 그럼 충분히 좀 고득점까지도 다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긴 한데, 준비를 좀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낸 것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두 문제 많이 틀려도 한 두 개 정도 틀리면 적당하다 보고요. 많이 틀려도 한 3개 정도까지. 그래서 85점 이상은 받으셔야지만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점수를 받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여기까지 보고요. 좋은 걸 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